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서 혹은 얇아진 지갑을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거대한 경제 위기 한 번 닥치면 모든 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아닐까? 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공포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은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하고 어쩌면 불편하게까지 느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의 기록된 역사 속에서 모든 경제 위기의 순간마다 예외 없이 엄청난 부를 새롭게 축적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어떤 이들은 그 혼란을 발판 삼아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올랐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마치 모두가 탄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홀로 유유히 구명보트에 올라타 새로운 섬을 발견한 선원처럼 말이죠. 모두가 똑같은 폭풍우를 만났고 모두가 동일한 공포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대체 그들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던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 차이를 뛰어난 재능이나 천운에 가까운 행운, 혹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정보력 같은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 거대한 운명을 가른 차이는 타고난 재능도 하늘이 내린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하나,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그 순간 혼돈의 한복판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대다수가 공포에 휩쓸려 움츠러들 때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갈라놓았던 세 가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남고 시장을 장악해버린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화려했던 기술의 시대가 끝났다고, 거품은 모두 꺼졌다고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잿더미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미래를 사들인 선택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잔인하고도 인간적인 질문 앞에서 내려야 했던 선택입니다.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연 사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사람을 지킬 것인가. 이 가장 어려운 선택이 어떤 기적 같은 결과를 낳았는지 생생하게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위기 속에서 벌어진 과거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패턴들은 다가올 다음 위기에서, 그리고 그 다음 위기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될 우리 모두의 미래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무대는 역대 최악의 경제 재앙으로 기록된 1929년의 대공황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사지 않을 때 도대체 무엇을 팔아야 하는가? 혹은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첫 번째 선택의 핵심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소에서 시작된 주가 대폭락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제까지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를 헤맸고, 최신형 자동차를 생산하던 공장의 굴뚝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화려한 쇼윈도 대신 폐업이라는 팻말이 을씨년스럽게 나붙었죠.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장롱 깊숙이 숨겼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절대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멸해버린 듯한 시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의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며 성장했던 사치품 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짝이는 보석, 고급 자동차, 화려한 의류를 만들던 회사들은 가장 먼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당장 내일 먹을 빵 한 조각이 어젯밤 꿈꿨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대다수의 기업가들은
이처럼 꽁꽁 얼어붙은 시장 앞에서 절망하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전혀 다른 기회를 포착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어든 시장을 보며 한탄하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남는 시장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화려한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향해 있었죠. 그들은 사람들의 주머니는 비었지만 삶 자체는 계속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들은 먹어야 하고 씻어야 하며 아프면 약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록터 앤 갬블, 즉 P&G 같은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공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도시, 한 가정의 주부는 식료품 가게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명 브랜드의 비싼 버터를 골랐겠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가장 저렴한 마가린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실직 상태이고 아이들의 낡은 신발을 언제 바꿔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죠.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도 장바구니에 반드시 담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 사용할 비누였습니다. 값비싼 향수 비누는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위생을 위한 저렴한 세탁 비누나 세수 비누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P&G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광고 대신 저렴한 가격과 확실한 품질이라는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매체인 라디오를 활용하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 소프 오페라를 후원하며 자신들의 제품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사람들은 힘겨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며 P&G의 비누 이름을 무의식 중에 각인하게 되었죠. 이는 위기 속에서 남아있는 시장을 정확히 공략한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모두가 광고비를 줄일 때 그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던 겁니다. 식품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켈로그는 대공황 시기에 오히려 광고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식사로 비싼 베이컨과 계란을 먹기 부담스러워진 사람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시리얼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무료 급식소 풍경 뒤편에서는 켈로그의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저렴한 아침 식사를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식습관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철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시대에는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칠 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그들은 줄어든 파이를 두고 싸우는 대신 사람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제라는 새로운 파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의 잿더미 속에서 실용적인 지혜와 역발상으로 의외의 성공을 거둔 이들의 이야기는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곧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가져왔고 다음 위기에서는 이 생존 필수제 전략만으로는 살아남기에 부족했습니다. 기술의 거품이 꺼져버린 시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이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0년대 초반, 세계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닷컴 버블의 붕괴였죠. 이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질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기술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할 때 폐허 속에서 무엇을 본 사람들은 살아남았을까? 이 질문은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과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1990년대 후반은 그야말로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세상을 바꿀 마법처럼 여겨졌고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기업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의 가능성과 꿈만으로도 엄청난 투자가 몰려들었죠. 실리콘밸리의 젊은 창업가들은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묻지마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축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3월
그 화려했던 파티는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시작했고 1년 반 만에 80%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품이 터지자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으로 칭송받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파산 신청을 하고 사무실의 집기를 헐값에 팔아치우는 신세가 되었죠. 텅 빈 사무실에는 미처 주인을 찾지 못한 고급 의자와 최신형 컴퓨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기술은 한때의 유행이었고 인터넷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회의론이 팽배했죠.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언론은 연일닷컴 기업의 실패 사례를 대서특필하며 비웃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그들은 기술 관련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연구개발 부서를 축소했으며 살아남기 위해 다시 전통적인 안전한 사업으로 회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붕괴를 목격한 이들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대중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꺼져버린 거품 그 너머에 있는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닷컴 버블 붕괴는 기술의 종말이 아니라 옥석이 가려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가치를 가진 기술과 그렇지 않은 허상을 구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들은 거품이 제거된 것이 기술의 가치가 소멸한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아마존의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고 수많은 분석가들이 아마존을 아마존닷밤, 즉 곧 폭파될 회사라고 조롱했습니다.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경영자라면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단기적인 이익을 꾀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주주들의 거센 비난을 무릅쓰고 오히려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당시 아마존의 한 데이터 센터를 상상해 봅시다. 바깥 세상은 기술의 종말을 이야기하며 아우성치고 있지만 창문 하나 없는 서늘한 서버실 안에서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주가나 언론의 비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며 더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이 시기에 구축한 막강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훗날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아마존을 단순한 온라인 서점에서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도약시킨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죠. 그들은 모두가 인터넷이라는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떨 때 그 건물을 지탱할 땅속 깊은 곳의 기초와 보이지 않는 배관 공사에 집중했던 겁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포기하는 대신 미래 시장의 지배력을 통째로 확보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눈앞의 공포를 이겨내고 미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대공황 시대의 기업들이 현재의 필요에 집중했다면 닷컴 버블 붕괴 이후의 생존자들은 미래의 가능성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등을 돌린 폐허 속에서 다음 시대를 지배할 씨앗을 발견하고 묵묵히 물을 주며 거대한 숲을 키워냈습니다. 이는 위기가 단지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재화에 집중하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이 모든 전략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근본적인 선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선택의 무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앞선 두 번의 위기가 재화와 기술이라는 외부적인 자원에 대한 선택이었다면 이 세 번째 위기는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적 국난을 맞이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IMF 구제금융이라는 낯선 단어가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TV 화면에는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구제금융합의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연일 비쳤는데 그 굳은 표정과 무거운 분위기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국가 전체가 부도 처리된 듯한 충격이었죠.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구조조정, 즉 대규모 인력 감축이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살벌한 풍경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무실을 뒤덮었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단어는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고 수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는 당시 기업들로서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인건비부터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죠. 서울의 한 중견기업, 김 부장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회사가 아닌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어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해고,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차마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넥타이를 맨 채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모습은 당시 수많은 실직자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처럼 인력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그 비용을 잘라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겨울에도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선택에 의문을 제기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본질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직원은 단순히 매달 월급을 줘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위기 이후 회사의 제도약을 이끌어낼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당시 유한 킴벌리는 4조 2 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장을 멈추는 대신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남는 시간에 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한 팀이 3일 일하고 3일 쉬는 동안 다른 팀이 공장을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월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줄어든 시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채웠습니다. 직원들은 빈 회의실에 모여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기계 설비에 대한 기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들이 실직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유한 킴벌리의 직원들은 위기 이후를 준비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공장은 절반만 돌아가고 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교육비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택의 진정한 가치는 위기가 끝난 뒤에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자 시장의 주문이 다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던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다시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떠나간 직원들의 기술과 노하우는 공백으로 남았고 새로 사람을 뽑아 교육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죠. 반면 유한 킴벌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4조 2 교대를 즉시 4조 3 교대로 그리고 다시 정상 근무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며 밀려드는 주문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위기 동안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한 직원들의 역량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팀워크와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선택이 결국 회사를 지키고 더 나아가 회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를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기술이라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믿음과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는 기술이나 재화에 대한 투자와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다른 시대, 세 가지 다른 위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비범한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의 잿더미 속에서 2000년 닷컴 버블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혹한 속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졌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크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닥쳐왔지만 그 결과는 각자가 내린 선택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에는 어떤 공통된 전략이 숨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모두 눈앞의 공포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대공황 시기, 모두가 다친 지갑이라는 공포에 떨 때 그들은 인간의 필수적인 필요라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하고 모두가 기술은 사기라고 외칠 때 그들은 화려한 거품 너머에 있는 기술의 미래 가치라는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IMF 위기로 모두가 사람을 비용이라며 잘라낼 때 그들은 직원이 곧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자산이라는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닉에 휩쓸려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대신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상황의 핵심을 직시했던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대중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은 언제나 엄청난 비난과 의심을 동반합니다. 아마존이 주가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서버 증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을 때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제프 베이조스를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한 킴벌리가 직원 교육에 돈을 쓰며 공장을 절반만 돌릴 때 다른 기업들은 저러다 곧 망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손실이라는 작은 파도 너머에 있는 시장 지배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거대한 조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맹목적인 배짱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본 통찰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남들이 공포로 멈춰섰을 때 그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위기의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몸을 사리고 현금을 지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그 모두가 멈춰선 순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P&G는 모두가 광고를 중단할 때 라디오 드라마에 투자했고 켈로그는 광고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아마존은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고 인재 중심의 한국 기업들은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라는 진공 상태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대부분의 배들이 항구에 묶여 숨죽이고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돛을 올려 새로운 대륙을 향해 출발한 탐험가들과도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 즉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는 용기, 그리고 남들이 멈출 때 나아가는 행동력.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관통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든 위대한 선택의 핵심 DNA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위기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동시에 기존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회를 싹 틔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폭풍이 지나간 숲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고 햇빛이 들어와 더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나듯 경제 위기는 종종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강자를 탄생시키는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과거의 성공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결코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자 순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일 불안정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어떤 본질을 꿰뚫어보고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다가올 불확실성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과연 공포를 따라 대중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독하더라도 본질을 꿰뚫어보는 우리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이 다음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선택의 기준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